평양이었습니다. 대동강 위로 석양이 길게 내려앉고 강물 위에 붉은 빛이 비단처럼 깔리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나루터에서는 뱃사공들이 노를 거두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강변 버드나무 아래로 어둠이 조금씩 기어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평양 성안 거리마다 등불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집 주인은 처마 끝등전에 불을 붙이고 주막에서는 저녁 손님을 맞으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부병로 아래 기와 지붕들이 어스름 속에서 검은 윤곽을 들이우고 그 지붕들 사이로 유난히 불빛이 환한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장이 높았습니다. 담장 위로 삐져나온 배롱나무 가지에 비단등이 매달려 있었고 그 등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빛이 담장 아래 흙길까지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가마꾼 둘이 멍하니 앉아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대문 옆 하마석에는 누군가 타고 온 말 한 필이 굽비에 매여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기생추월의 집이었습니다. 평양 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연광정의 달빛보다 이 집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가야금 소리가 더 사내들의 발길을 붙잡는다는 소문이 돌 만큼 평양에서 이름난 집이었습니다. 가명의 벼슬아치부터 개성의 거상까지 추월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안다라는 사내가 한둘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화려한 기와집의 안채가 아니라 뒤편 부엌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부엌은 안채와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그름이 시커멓게 내려앉은 석가래 아래로 가마솥 두 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가마솥 아래 아궁이 입구에는 장작개비가 아무렇게나 쌓여 반쯤 타담한 재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질그릇이 크고 작은 것이 늘어서 있었는데 가지런하지 못하게 이리저리 밀려 있었고 바닥에는 물기와 재가 뒤범벅되어 질 뻔했습니다. 천장 한쪽에서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고 붓두막 위 벽에 걸린 국자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붓두막 옆으로 집자리 하나가 깔려 있었는데 거기에 사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하얀 빛이었을 그 옷은 이제 잿빛과 누런빛이 얼룩져 본래 빛깔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서 실오라기가 늘어져 있었고 무릎 부분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상투가 흐트러져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늘어져 있었고 볼이 깊숙이 패여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두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긴 채 붓두막 곁에 바싹 붙어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몸이 부르르 떨렸는데 아궁이에 불이 꺼진 지 오래인 탓이었습니다. 붓두막의 온기는 이미 식어 있었고 사내는 식은 도래 등을 기댄 채 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의 손을 보십시오. 손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논바닥이 가뭄에 적적 갈라지듯 손등의 피부가 터져서 붉은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동상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가마솥을 닦는 일을 거듭하면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이 손이 불과 반년 전까지 비단 접선을 펼쳐들고 한양 종로 저작거리를 활보하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접선을 탁 펼치며 오늘 술값은 이 도령이 낸다 호기롭게 외치던 손, 기생의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풍류를 논하던 손, 비단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 탁자 위에 쏟아놓던 바로 그 손이었죠. 그 손이 이제는 붓두막 위 가마솥의 때를 벅벅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매주 새로운 야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숫수로 쓴 글씨가 삐뚤빼뚤 새겨져 있었습니다. 춘풍아 물떠라. 하인들이 장난처럼 써놓은 그 5글자가 마치 낙인처럼 나무 기둥에 박혀 있었습니다. 글씨 옆에는 줄을 그어 횟수를 센 자국까지 있었으니 하루에 몇 번이나 물을 길었는지를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기둥 아래에 눈을 내리깔면 사내가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던 자리가 반질반질 달아 있었습니다. 쿵, 쿵. 마루를 밟는 무거운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추월의 집 하인이었습니다. 갈색 무명옷에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이 굵었고 투박한 얼굴에 눈매가 사나웠습니다. 입에 풀대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을 씹으며 부뚜막 옆에 웅크린 사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려다보는 눈길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마치 마구간의 소를 보듯 일을 시키러 온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인이 발끝으로 사내의 허벅지를 걷어찼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정확히 사람을 부리는데 익숙한 자의 발길질이었습니다. 날이 물 길어오시오. 날이 그 호칭에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인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틀어져 올라갔고 뒤에서 지켜보던 부엌대기 하나가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뚜막의 사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한번 떨렸을 뿐 대꾸 한마디 없이 느릿느릿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한쪽 무릎을 짚고 간신히 일어선 사내가 등이 굽은 채 물동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엌 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70 먹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30살 사내의 등이 그렇게까지 굽어 있었습니다. 서울 한양 종로 뒷골목에서 이 춘풍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전답과 가옥만 해도 쌀 3천석은 너끈히 치는 부잣집 외아들이었습니다. 비단 도포에 은빛 깎은 허리에는 옥놀이개를 달고 다녔고 한양의 주막이란 주막은 이 춘풍이 들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벗들과 어울려 풍류를 논하고 기방에서 술을 마시며 제 재산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알고 살던 사내였습니다. 그런 사내가 어찌하여 평양 기생집 부엌에서 머슴 노릇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은 잠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보셔야 합니다. 물을 길어 돌아온 춘풍이 부엌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자 출렁이는 물이 발등 위로 튀었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마루 쪽에서 사기 그릇 하나가 소리 없이 밀려 나왔습니다. 밥그릇이라고는 했지만 밥 위에 시든 김치 한 조각이 올라가 있을 뿐 반찬다운 반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밥풀이 그릇 가장자리에 말라붙어 있었고 숟가락은 나무 숟가락이었습니다. 마루 끝 사람이 앉기에는 좁고 개가 밥을 먹기에는 넓은 바로 그 자리에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잔치 손님에게 차려내는 상이 은그릇의 팔진미를 갖추고 있을 그 시각에 마루 끝 나무 숟가락 옆에 사기 그릇은 응당 머슴의 것이었습니다. 춘풍이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밥알을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이 더디기만 했습니다. 한 술, 두 술, 씹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삼키듯 먹었습니다. 추월에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손님을 맞는 웃음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위해 울려주던 바로 그 가야금이 이제는 다른 사내를 위해 울리고 있었죠. 춘풍의 숟가락질이 멈추었습니다. 턱이 가슴에 닿을 만큼 고개가 숙여져 있었고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그릇 위로 무언가 떨어졌는데 밥알인지 다른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제1부잣집 도령이 기생집 마루 끝에서 개밥그릇 같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이춘풍이 아닙니다. 한양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춘풍의 아내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양 명기에게 전 재산을 탕진하고 기생집 머슴으로 전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호롱불심지를 울린 뒤 밤새 무언가를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김씨 부인이 벌인 일은
조선 팔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남장을 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성과 의주 상로를 오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뇌물을 써서 평양가명의 비장 관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새병 여인의 몸으로 관복을 두르고 환도를 찬 채 추월의 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가 벌인 일이 조선 팔도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 비참한 남자를 구하러 온 사람은 조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 한양의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 달 전 한양이었습니다. 종로 저작거리에 봄볕이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거리 양쪽으로 늘어선 전방마다 처마 끝에 매달린 주렴이 바람에 나풀거렸고 포목전에서는 주인이 무명피를 마당에 널어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약지상 앞에는 인삼과 당귀와 감초 뿌리가 나무함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옷깃에서 봄바람이 고약한 양 냄새와 달큰한 떡 냄새를 뒤섞어 날랐습니다. 저작거리 한가운데 우물 곁에서는 안악내 서넷이 물동이를 이고 서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행인들의 발걸음은 볕 좋은 날의 느긋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느긋한 거리 위로 유난히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오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빛 비단 도포가 봄바람에 자락을 벌럭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갓을 비스듬히 눌렀었는데 가끈이 은빛이었고 허리춤에는 옥놀이개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오른손에는 접선 하나를 쥐고 있었는데 걸음을 10걸음쯤 옮길 때마다 탁 펼쳤다가 접었다가를 되풀이했습니다. 그 접선 노름이 어찌나 느긋한지 마치 온 종로가 제 마당인 양활보하는 꼴이었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전답과 가옥만 해도 넉넉한 부잣집 외아들이었으니 돈 쓰는데 거리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윽고 춘풍의 약재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함 안에 담긴 인삼 한 뿌리를 들어 올려 코끝에 가져가더니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뿌리의 생김새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허리를 굽히며 다가왔습니다. 날이 그것은 강계에서 올라온 6년근입니다. 한 뿌리에 은자 5냥이지요. 춘풍이 인삼을 툭 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접선을 탁 펼치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습니다. 에이, 5냥이라 내 집 뒤뜰에도 저 정도 뿌리는 서너 개씩 굴러다니는데 그까짓 것을 은자 5냥이나 받겠다는 거냐. 약재상 주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한양 어느 양반집 뒤뜰에서 6년근 인삼이 서너 개씩 굴러다닌다는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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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네이 그래. 옆에서 약재를 고르던 실제 상인 하나가 혀를 길게 차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약재상 주인도 속으로는 허풍인 줄 알았지만 이 사내의 허리춤에 달린 옥놀이개와 비단 도포 앞에서 차마 고웃음을 칠 수는 없었습니다. 춘풍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접선을 탁 한 번 더 펼쳐들고 볕 좋은 종로를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종로 뒷골목 주막에서 춘풍은 벗선액과 술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사발이 상 위에 줄줄이 늘어서 있었고 안주로 놓인 두부전과 파전에서 기름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춘풍이 사발을 높이 들어 올리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술값은 이 도령이 내겠다. 자, 마셔라. 벗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이춘풍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돈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알고 뿌리는 것이 곧 풍류인 줄 알고 씀씀이의 거리낌이라고는 없는 사내였죠. 한 사발, 두 사발, 얼굴이 불그레해질 무렵 벗 중 하나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춘풍아,
너 평양 이야기 들었느냐? 추월이라는 기생이 있다는데 그 미세기 선녀가 땅에 내려온 것 같다더라. 가명의 벼슬아치부터 개성 거상까지 줄을 서도 못 만난다지. 춘풍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접선을 만지작거리던 손가락이 멈추었고 눈빛이 한순간 또렷해졌습니다. 추월이라 평양 기생 중에 그리 이름이 높은가? 높은 정도가 아니라 대동강 위 연광정에서 가야금을 튕기면 강물이 멈춘다고 하더라. 한양에서 돈 보따리를 싸들고 평양까지 찾아가는 한량이 한둘이 아니라지. 춘풍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사발을 내려놓더니 접선 끝으로 탁자를 톡톡 들어올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양이라. 마침 약재 장사도 한번 해볼 만하겠구나. 장사라는 핑계였습니다. 벗들은 그 핑계가 핑계인 줄 모를 리 없었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내의 귀에는 애초에 만류가 들어간 적이 없었죠. 허나 만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채 호롱불 아래에서 김씨 부인이 춘풍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씨는 춘풍보다 2살 아래였지만 눈매가 다부지고 인매가 반듯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집 온 뒤로 집안 살림을 도맡아 장부를 적고 쌀 시세를 살피고 하인들의 품삯을 매긴 사람이 이 여인이었죠. 춘풍이 평양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꺼내자 김씨의 눈썹이 미세하게 실룩였습니다. 날이 약재 장사라 하셨습니까? 그렇소. 평양에서 약재를 떼어오면 큰 남음이 있다고 하오. 김씨가 호롱불 심지를 올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빛이 김씨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들이왔고 그 그림자 아래로 또렷한 2눈이 춘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평양은 장사꾼이 가는 곳이 아니라 탕진꾼이 가는 곳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약재를 사러 가신다면서 돈은 얼마나 가져가시렵니까? 은자 500냥이면 되겠소. 김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500냥이라면 쌀 200석을 사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이 집안 1년 살림을 넉넉히 꾸리고도 남을 돈을 한 번에 장사에 들고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날이 평양에 가시면 기방 근처에는 발걸음을 하지 마십시오. 장사는 객주에서 하시고 보름 안에 돌아오십시오. 춘풍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접선을 탁 펼치며 부채 끝으로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여편네가 사내의 장사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이 어디 있소. 3달이면 넉넉히 돌아오겠으니 걱정 말고 살림이나 보고 있으시오. 김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한번 떨렸지만 이내 다물었습니다. 이 사내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시가 넘어온 집이 고요해진 뒤 김씨가 호롱불 하나를 들고 건넌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풍의 보따리가 방 한쪽에 꾸려져 있었습니다. 비단 옷가지와 부채와 은자 주머니가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김씨가 보따리 끈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호롱불이 김씨의 손끝을 비추었는데 그 손에 쥐어진 것이 2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장도였습니다. 손바닥보다 짧은 작은 은칼이었는데 칼집에 대나무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김씨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노잣돈 2냥이었습니다. 김씨가 살림을 아껴서 따로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김씨가 그 2가지를 보따리 가장 깊은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옷가지 사이 손을 깊이 넣지 않으면 닿지 않을 자리였습니다. 보따리 끈을 다시 여미고 나서 김씨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마저 쓸 일이 없기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사내에 대한 걱정과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의 심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렸고 김씨의 그림자가 방 안에서 크게 일렁였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이춘풍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치고 적선을 한 손에 쥔 채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골목길을 성큼성큼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김씨가 서 있었습니다. 석 달이면 돌아온다. 기다리고 있으시오. 춘풍의 목소리는 크고 거침없었습니다. 접선을 들어 한번 휘두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갔습니다. 김씨는 대문 기둥에 한 손을 짚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김씨의 치맛자락을 흔들었고 골목 끝에서 춘풍의 비단 도포가 한번 펄럭이더니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김씨의 손이 대문 기둥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지만 김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석 달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양이 보였습니다. 대동강이 넓게 굽이치는 나루터의 뱃머리가 닿았을 때 이춘풍의 눈이 먼저 향한 곳은 강 건너 성곽이었습니다. 성벽 위로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성문 안쪽으로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지는 풍경이 한양과는 사뭇 다른 화려함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루터에는 짐을 부리는 상인들과 노를 거두는 뱃사공들이 뒤섞여 있었고 강변 버드나무 아래로 지객꾼들이 줄지어 서서 다음 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강물 냄새와 생선 비린내,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오는 피리 소리였습니다. 춘풍이 배에서 내려 나루터 언덕을 올랐습니다. 보따리를 어깨에 올리고 접선을 탁 펼치며 평양 성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한양에서의 걸음걸이 그대로 거드름이 가득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춘풍은 객주에 짐을 풀고 약지상을 기웃거리는 척했지만 발길은 이미 기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벗에게 들은 이름 추월. 연광정 아래 기와집에 산다는 평양 제1의 명기. 이름만 들었을 뿐인데도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을 향했으니 이것이 바로 소문이라는 것의 힘이었죠. 이윽고 춘풍이 연광정 기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자 열냥을 풀어 자리값을 치르고 기생셋을 불러 술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연광정 난간 너머로 대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강 위를 떠가는 나룻배의 뱃노래가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춘풍이 막걸리 사발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춘풍이가 한양에서 왔는데 평양 제1의 기생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추월이라는 기생 만날 수 있겠느냐. 기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양에서 은자를 가득 싸들고 온 한량이 추월을 찾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생 하나가 입을 가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리, 추월 언니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허나 나리처럼 넉넉하신 분이시라면 한번 전갈을 넣어보겠습니다. 그 전갈이 닿은 것은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안마당에 비단등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고 처막 끝마다 붉은 초롱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연잎 위에 촛불을 띄워놓아 물 위에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은잔과 은병이 촛불 아래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춘풍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단 치마에 사각거리는 소리가 먼저 들리고 이어서 놀이개의 달그락거림이 들렸습니다. 안채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에는 가채를 높이 올려 꽃잠을 꽂았고 분홍당의 위로 금박이 촛불 아래서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붉었고 눈매가 길었는데 그 긴 눈매 끝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손에 가야금을 안고 나오는 모습이 마치 달빛 아래 내려앉은 선녀 같았습니다. 아니, 선녀보다 위험했습니다.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만 이 여인은 사내를 땅 아래로 끌어내리는 재주가 있었으니까요. 추월이었습니다. 추월이었습니다. 추월이 대청마루에 올라 춘풍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야금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춘풍의 접선을 쥔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양에서 오셨다지요.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겠습니다. 목소리가 가야금의 낮은 현처럼 울렸습니다. 추월이 은잔에 술을 따라 춘풍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은잔에 스치는 모습이 나비가 꽃잎을 건드리는 것처럼 가벼웠고 그 가벼운 손끝 하나에 춘풍의 시선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 춘풍에 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큰돈을 뜯는 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춘풍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술상을 직접 차리고 가야금을 튕기며 노래를 불러주었고 춘풍이 무엇을 원하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이윽고 사흘째 되는 날 추월이 넌지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리, 이 방에 비단 병풍이 참 낡았지요. 나리처럼 고귀하신 분이 계시는 방에 이런 병풍이라니 소녀가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봐도 멀쩡한 병풍이었지만 추월의 고개가 수줍게 숙여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병풍이 낡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이 아니라 추월의 마음에 맞추겠다는 생각이 이미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것으로 들여놓으시오. 값이 얼마든 상관없소. 새 비단 병풍의 값은 은자 25낭이었습니다. 병풍이 들어온 날 추월이 환하게 웃으며 춘풍의 손을 잡았고 춘풍은 그 웃음 한 번에 25냥이 아깝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허나 춘풍이 방을 나선 뒤 추월의 얼굴에서 웃음이 칼로 벤 듯 사라졌습니다. 추월이 뒤돌아서며 곁에 선 하녀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병풍은 내일 개성 객주에 되팔아라. 30냥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추월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걸렸는데 춘풍 앞에서 짓던 웃음과는 전혀 다른 잡은 물고기를 바라보는 어부의 미소였습니다. 비단 병풍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추월의 수법은 정교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비단 옷감, 은놀이개, 산호비녀, 추월이 무언가를 탐하는 듯 눈길을 주면 춘풍은 주머니를 열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추월은 한 번도 직접 돈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듯 한숨을 쉬거나 다른 나리의 이름을 슬쩍 꺼내거나 고개를 돌려 먼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마다 춘풍의 손이 제 은자 주머니로 향했고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가벼워졌습니다. 게다가 추월은 춘풍 모르게 뒤에서도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객주에서 춘풍 명의로 외상을 잡고 술값과 안주값을 부풀려 받고 하인에게 시켜 춘풍의 보따리에서 은자를 빼내게 했습니다. 앞에서는 웃음을 팔고 뒤에서는 주머니를 터는 것이 추월의 장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은자 500냥이 300냥이 되고 300냥이 100냥이 되었습니다. 100냥이 50냥이 되고 50냥이 20냥이 되었을 때에도 춘풍은 돈이 줄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추월이 곁에 있는 한 은자의 무게보다 추월의 미소가 더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은자는 미소와 달리 유한한 것이었습니다. 석 달째가 되었을 때 춘풍의 주머니에 남은 것은 단량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춘풍이 대청마루에서 추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예전처럼 은잔이 아니라 사기잔이었고 안주도 두부 한 모와 마른 포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하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이미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던 것이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날이라는 호칭 뒤에 붙던 공손함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추월이 마루에 올랐습니다. 춘풍이 품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은자 단량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꺼내어 추월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오. 허나 곧 한양에서 돈을 더 보내줄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추월이 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길이 차가웠습니다. 한때 나비처럼 가볍던 그 눈길이 이제는 서리발처럼 싸늘했습니다.
추월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틀어졌고 코끝에서 웃음 아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단양이라. 단양이면 문간방 볼 때는 나무각도 안 되겠구나. 추월이 등을 돌렸습니다. 비단 치마 자락이 사각거리며 춘풍이 앞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등을 향해 춘풍이 은자를 든 손을 내밀었지만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자가 손바닥 위에서 달그락거렸고 추월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채문이 닫히는 소리가 탁 울렸고 대청마루 위에 춘풍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추월의 태도는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안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오르는 것도 막혔습니다. 하인들이 춘풍의 짐을 들고 나와 마당에 내던졌고 갈 곳이 없는 춘풍은 문간방 처마 아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하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나리가 갚을 것이 있어. 밥값, 방값, 술값 합하여 은자 30냥. 갚을 수 없으면 몸으로 때우시오. 몸으로 때운다는 것은 머슴 노릇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짜여 있던 그물이었죠. 추월이 앞에서 돈을 쓰게 만들고 뒤에서는 외상을 잡아 빚을 만들어 두었으니 돈이 떨어지는 순간 빠져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춘풍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양 쪽을 바라보았지만 한양까지 돌아갈 노잣돈조차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고 등이 굽어지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불이 꺼지고 이춘풍에게 남은 것은 주월집 부엌에 부뚜막 한 자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양에서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양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보름길을 달려온 소식이 종로 뒷골목 이씨 댁 안방까지 닿은 것은 가을빛이 처마 끝에 걸리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한 것은 개성객주에 드나들던 보부상 하나였습니다. 이춘풍 대 가인을 붙잡고 서방님이 평양 기생 추월집에서 머슴 노릇을 하고 계신다는 말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하인은 차마 김씨에게 바로 전하지 못하고 사활을 끌었습니다. 허나 살림을 꾸리는 안주인의 눈을 속일 수 있는 하인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김씨가 하인의 낯빛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챈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고 조목조목 캐묻자 하인은 끝내 무릎을 꿇고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김씨는 듣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고개를 조아리며 마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쭈었을 때 김씨의 입에서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탄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염집 안악이라면 가슴을 치며 통곡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시댁 어른에게 달려가 하소연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허나 김씨에게는 달려갈 시댁 어른도 기댈 친정 오라비도 없었습니다. 이춘풍이 재산을 탕진하기 전에 이미 시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친정은 남은 땅 멀리 있어 소식을 전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다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서로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힘이 들어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김씨는 하인을 물리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올린 안방에 김씨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펼쳐놓은 것은 장부 3권이었습니다. 이춘풍이 한양을 떠난 뒤 남은 식솔들의 먹거리를 대고 빚쟁이를 막느라 김씨가 제 손으로 기록해온 가계부였습니다. 먹물이 빽빽한 장부 위로 호롱불이 흔들릴 때마다 글자들이 일렁이는 것이 마치 셈을 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김씨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곰곰이 따졌습니다. 남은 전답에서 나오는 소출이 얼마, 팔 수 있는 놀이개가 몇 점, 친정에 부탁할 수 있는 돈이 몇 냥. 그러나 어떻게 셈을 해보아도 남편을 빼내올 만한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씨의 눈이 장부 옆에 놓인 물건 하나에 멈추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보따리에 넣어주었으나
끝내 쓰이지 못하고 보부상 편에 되돌아온 은장도였습니다. 작은 칼집의 은빛이 호롱불에 번뜩였습니다. 김 씨의 눈동자가 그 빛을 오래도록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김 씨의 입술이 얇게 움직였습니다. 혼잣말이었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쳐두름을 울기도 전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김 씨가 반다지에서 꺼낸 것은 놋거울이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낸 놋거울을 벽에 기대어 세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28해의 여인으로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쪽머리에 꽂힌 비녀, 귀 아래로 늘어진 댕기, 저고리에 고름 매듭. 김 씨는 천천히 비녀를 뽑았습니다. 댕기를 풀었습니다. 쪽머리가 풀려 검은 머리카락이 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빗겨주시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어머니가 찬빗으로 100번을 빗기며 이 머리에 복이 깃들기를 빌어주셨던 바로 그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김 씨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조선에서 여인의 머리카락은 부모에게 받은 몸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을 자른다는 것은 돌아갈 곳을 스스로 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양반가의 부녀가 머리를 잘랐다는 소문이 나면 집안의 채통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요. 친정과 시댁 양쪽에서 미친년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김 씨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가위를 쥔 손이 한번 떨렸습니다. 사각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머리카락 한 움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녹거울 앞에 빈 마루 위에 잘린 머리카락이 또아리를 틀듯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각, 사각, 목덜미 언저리까지 잘라낸 머리카락이 바닥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바닥을 보십시오. 검은 머리카락이 서린 모양새가 마치 뱀이 떠리를 튼 듯 어둠 속에서 윤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놋거울의 불빛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는데 잘린 머리카락이 빛을 받아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28해를 함께한 것과의 이별치고는 지나치게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닥을 자르고 가위를 내려놓았을 때 거울 속에는 이미 김 씨 부인이 아닌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젊은 선배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치마 대신 바지를 입고 행전을 감고 집신 대신 미투리를 끄었습니다. 갓을 쓰자 이마가 가려졌고 두루마기의 넓은 품이 가느다란 어깨를 감추었습니다. 거울 속의 사람은 이미 돌아갈 곳을 끊어버린 차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김 씨는 이씨 댁쪽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품 안에는 가계부 3권과 은장도 하나, 그리고 누리개를 팔아 마련한 미천 3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종로시전 거리에 새 상인 하나가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약지를 취급하는 젊은 선비였는데 이름을 김서방이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30냥어치 약지를 떼어다가 시전 한 구석에 자리를 깔고 앉은 김서방을 보며 옆자리 상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재 장사라 하면 개성 인삼을 기본으로 깔아야 하는 법인데 30냥으로 인삼을 사려면 잔뿌리 5-6개가 고작이었으니 누가 보아도 석 달을 버티기 어려운 미천이었죠. 허나 김서방에게는 돈 대신 장부가 있었습니다. 30냥이라는 미천은 보잘것없었지만 김서방의 머릿속에 든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안 살림을 내팽개친 3년 동안 김 씨는 홀로 빚쟁이를 맡고 식소를 먹이느라 한양의 물가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에 감초 값이 오르고 어느 철에 당귀 시세가 떨어지는지 어느 객주가 외상을 쳐주고 어느 보부상이 물건을 떼먹는지 장부에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보름 김 씨는 한양 시전에서 시세보다 한 푼 비싸게 넘겼습니다. 이윤이 박했지만 물건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미천이 30냥에서 120냥으로 불었습니다. 2달째 김씨는 개성을 넘어 의주까지 상로를 넓혔습니다. 개성에서 의주까지 보름길, 의주에서 다시 한양까지 한 달. 그 길을 김씨는 지게를 지고 걸었습니다. 의주 장터에서였습니다. 국경 너머 연경에서 넘어오는 당귀와 황기를 취급하는 늙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수염이 허옇고 눈이 가늘었는데 50년을 의주에서 약재를 떼어온 거물이었습니다. 김서방이 당귀 10근의 값을 흥정하러 왔을 때 늙은 상인은 대수롭지 않게 값을 불렀습니다. 근당 6냥이었습니다. 김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 안에서 장부를 꺼내 펼치더니 지난 석 달간 의주 장터에서 당귀가 거래된 값을 한 줄 읊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근당 넉냥 반, 이달 초 5냥, 보름 전 5냥 석푼. 늙은 상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김서방이 장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석 달 평균이 5냥 석푼이니 10근이면 53냥이 맞겠습니다. 60냥을 부르신 것은 새 손님이라 한번 올려보신 것이겠지요. 늙은 상인이 풀들을 씹던 입을 멈추었습니다. 가느다란 눈이 김서방의 얼굴을 찬찬히 훑었습니다. 이윽고 무릎을 탁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젊은 양반, 눈이 보통이 아니구만. 늙은 상인은 53냥의 당귀 10근을 내주었고 그날부터 김서방을 단골로 쳤습니다. 50년 장사꾼이 첫 거래에 값을 깎여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양에서 올라온 풋내기 상인에게 말입니다. 의주 장터에서 김서방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장부 하나로 시세를 꿰뚫는 젊은 상인, 값을 속이면 숫자로 되받아치는 상인, 거래를 한번 트면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는 상인, 부부상들 사이에서 김서방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째 김씨는 개성과 의주 사이를 3번 왕복했습니다. 의주에서 떼어온 당귀와 황기를 개성 객주에 넘기고 개성에서 받은 인삼을 한양시전에 올리는 삼각교역이 물 흐르듯 돌아갔습니다. 미천이 불어 300냥을 넘기자 보부상 5을 고용하여 짐을 나르게 하였고 넉 달째에는 한양과 의주를 잇는 약재 유통의 한 축을 쥐게 되었습니다. 30냥으로 시작하여 넉 달 만에 3,000냥을 만든 것이니 100배를 불린 셈이었습니다. 조선 팔도 어디를 뒤져도 이런 장사꾼은 흔치 않았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황해도 고갯길에서 산적을 만나 짐 한 보따리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 장마에 임진강이 불어 열흘을 객주에 발이 묶인 적도 있었습니다. 개성 객주에서 같이 묵던 상인이 한밤중에 김서방의 짐 보따리를 풀어 약재를 훔쳐 달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김씨가 새벽같이 쫓아가서 도둑 상인의 멱살을 잡고 장부에 적힌 약재 목록과 내 보따리를 대조하면 끝나는 일이다 한마디로 되찾아온 것은 나중에 보부상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화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객주방 구석에서 행전도 풀지 못한 채 잠이 들었고 새벽이면 또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의주에서 한양까지 한 달 길을 오가는 동안 김씨의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굳은 살이 배기기를 거듭했습니다. 미투리가 닳아 새 켤레를 갈아 신었고 어깨에 진 지게의 무게로 등이 뻣뻣하게 굳는 날도 있었습니다. 허나 김씨의 발길은 한 번도 한양 쪽으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부뚜막 앞에서 등을 구부리고 있을 남편의 모습이 걸음을 멈출 때마다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김씨는 이를 악물고 다음 고개를 넘었습니다. 넉 달 만에 김씨가 모은 돈은 3,000냥.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평양 가명의 비장 자리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3,000냥이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묵직하게 들어앉는 자 3,000냥. 넉 달 동안 개성과 의주를 오가며 약재를 사고 팔며 잠을 줄이고 밥을 줄이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김씨는 객주방 안에 홀로 앉아 그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은빛이 일렁였습니다.
이 돈이면 한양에서 기와집 2채는 너끈히 살 수 있었고 논밭을 장만하여 편히 늙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눈은 은자 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눈이 향한 곳은 방 한쪽에 걸어둔 남장 차림의 도포, 그리고 그 아래 가지런히 놓인 가시였습니다. 평양 가명이었습니다. 가명은 대동강 북쪽 성안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돌담 위로 기와지붕이 겹겹이 솟아 있었고 정문 앞에는 군졸 둘이 창을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아침부터 민원을 올리러 온 백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이방청 쪽 복도에서는 아전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다스리는 평안 가명은 조선 팔도에서도 손꼽히는 큰 고을이었으므로 가명에 딸린 벼슬아치만 해도 수십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장은 감사가 직접 선발하는 실무무관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감사의 군사 업무를 보좌하는 자리였으나 실제로는 감사의 사사로운 심부름부터 기생단속, 관아 경비까지 온갖 잡무를 도맡는 자리였습니다. 말하자면 감사의 팔과 다리가 되어 뛰어다니는 허들의 벼슬이었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 비장 자리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찾아간 곳은 가명의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이란 가명의 인사를 실질적으로 쥐고 흔드는 자리였습니다. 감사가 아무리 높아도 실무 아전의 귀뜸 없이는 사람 하나 제대로 앉힐 수 없는 것이 관아의 이치였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의주상로를 오가며 귀동냥으로 이미 꿰고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평양가명의 줄을 대려면 이방의 사랑방 문턱부터 넘어라 라는 말이 돌고 있었고 김 씨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의 사랑방은 가명 동쪽 단박, 골목 안쪽에 따로 있었습니다. 대문이 수수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마당이 좁았고 신발이 가지런히 놓인 것으로 보아 손님이 이미 있는 듯했습니다. 김 씨가 기다린 시간은 반나절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꼼짝 않고 기다리는 동안 먼저 온 손님 둘이 차례로 안방에 들었다 나왔습니다. 나오는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자도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문 채 대문을 박차고 나가는 자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루 위에서 무릎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김 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방이 아랫목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50은 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눈이 가늘고 그 긴 손가락으로 담뱃대를 쥐고 천천히 연기를 내뿜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김 씨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눈길이 느긋하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청탁을 받아온 자의 여유였습니다. 김 씨가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매듭을 풀자 은자가 드러났습니다. 이방의 눈이 보자기 위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동그랗게 뜨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 돈을 본 적이 없는 사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장 자리 하나에 이 정도면 되겠어? 김 씨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이방이 담뱃대를 내려놓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요즘 비장 값이 천냥은 하오. 거기에 감사 어른께 올리는 예단, 이방청 아전들 입막음까지 치면 그 보자기로는 좀 모자라겠구려. 모자라다는 말에 김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품에서 또 하나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것은 첫 번째보다 작았지만 매듭을 풀자 이방의 눈빛이 비로소 달라졌습니다. 500냥이 더 들어있었습니다. 1500냥 드리겠소. 이방의 긴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추월이라는 기생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비장 자리로 해주시오. 기생 단속 업무를 맡는 자리 말이오. 추월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평양에서 추월을 모르는 자가 없었으므로 이방 역시 그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는 비장이 주월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은 그저 또 한 명의 어리석은 사내가 주월에게 빠져들려는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이방이 슬쩍 보자기 위해 은자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은의 감촉을 확인하듯 천천히 문지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 한 번에 비장 자리 하나가 팔린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관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은자의 무게로 주인이 바뀌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김 씨는 그 광경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사흘 뒤 감사의 도장이 찍힌 임명장이 나왔습니다. 붉은 인주가 찍힌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종이의 무게는 가벼웠으나 그 종이가 열어줄 무늬 무게는 천근이었습니다. 비장청 한쪽 방에 관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색 관복이었습니다. 조선의 무관이 입는 청색 천릭은 두꺼운 무명 위에 안감을 대어 만든 것이었는데 앞자락과 뒷자락이 넓게 퍼져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람에 나부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홀로 남은 방 안에서 천천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속적삼을 여몄습니다. 그 위에 청색 천릭을 걸쳤습니다. 소매에 팔을 넣는 순간 옷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남정네의 관복이 이렇게까지 무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자락에 매듭을 하나씩 여미는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넉 달간 숨죽여 온 긴장이 마침내 풀려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허리 왼편에 환도를 찼습니다. 칼집이 허벅지에 닿는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를 썼습니다. 잘게 자른 머리카락 위에 사무가 올라가자 이마가 반듯하게 가려졌습니다. 방 한쪽에 동경이 있었습니다. 구리를 닦아 만든 거울에 비친 모습은 김 씨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 인물은 눈매가 날카로웠고 턱선이 곧았으며 넉 달간 상노를 오가며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오히려 무관의 거친 인상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양에서 쪽머리를 들고 치마 저고리를 입던 여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것은 위엄을 갖춘 한 명의 무관이었습니다. 이 관복의 무게가 곧 남편을 구할 칼이 된다는 것을 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장청을 나선 김 씨의 첫 행차는 평양 남문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한 필에 올라탔습니다. 말을 타는 것도 의주상로에서 익힌 솜씨였습니다. 비장 행차에는 관례대로 하인 셋이 앞에서 길을 열었고 군졸 둘이 뒤를 따랐습니다. 남문의 성문을 지날 때 성문 위 누각에서 보초를 서던 군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문 안쪽 저작거리에서는 행인들이 양옆으로 물러서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떡장수가 채반을 머리에 인 채 길 옆으로 비켜섰고 엿장수가 가위질을 멈추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김 씨는 말 위에서 시선을 곧게 앞으로 두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두리번거리면 넉 달간 쌓아올린 것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차가 대동강변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갈 때 강변 버드나무 아래에서 빨래를 하던 안악내 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안악이 옆 사람의 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새로운 비장나리가 참 젊구먼. 다른 안악이 빨래방망이를 멈추며 대꾸했습니다. 얼굴이 굽기도 하지. 저런 양반이 비장이라니. 김 씨의 귀에 그 말이 바람에 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말굽비를 쥔 손에 힘만 조금 더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평양 기방에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새 비장이 부임했다는 소식에 기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장이 정고 인물이 반듯하다는 말이 돌았고 어느 기생이 먼저 비장의 눈에 들 것인가를 놓고 기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비장이 기생 단속 업무를 맡았다는 말에는 기생들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기생 검열이란 관아에 소속된 기생들의 장부를 점검하고 재산 출처를 따지며 규율에 어긋난 기생을 벌하는 권한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추월의 귀에도 곧 닿았습니다. 추월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비장이 오든 감사가 오든 평양의 사내란 사내는 결국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왔으니까요. 그것이 추월의 세상이었습니다. 가야금 줄 위에 올린 손가락이 느긋하게 한번 튕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월은 몰랐습니다. 관복 안에 감춰진 것이 칼이 아니라 넉 달간 배려온 한 여인의 각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각오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이 평양 제1의 명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평양 남문으로 들어서는 새 비장의 행차, 백성들이 양옆으로 물러서고 기생들이 수근거립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추월의 귀에도 곧 닿았습니다. 비장이 첫 번째로 내린 명이 기생 검열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장청에서 공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평양 관아에 적을 둔 기생 가운데 재산이 지나치게 불어난 자의 장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문에는 기생 12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는데 그 맨 첫째 줄에 추월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방청의 아전이 그 공문을 받아들고 눈을 껌벅였습니다. 새 비장이 부임하자마자 기생 검열부터 시작하는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하필 추월을 첫 번째로 지목한 것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월에게 소환장이 전해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추월의 집안채에서는 가야금 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환장을 받아든 추월의 얼굴에 당혹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비장이 자신을 부른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추월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골랐고 머리에는 산호 비녀를 꽂았습니다. 가야금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하녀에게 들렸습니다. 관아에 갈 때에도 제 무기를 챙기는 것이 추월의 방식이었습니다. 비장청 대청마루는 넓었습니다. 마루 위에 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청색 관복의 어깨가 반듯했고 사모 아래 드러난 이마가 넓었습니다. 환도가 허리 왼편에 걸려 있었는데 칼자루 위에 올린 왼손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장의 눈이 대청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추월이 문지방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추월이 고개를 숙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든 순간 추월의 눈이 비장의 얼굴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젊었습니다. 추월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계산되는 것이 보일 듯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내를 상대해온 기생의 직감으로 이 비장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날이 소녀가 한 곡조 올려도 되겠습니까? 추월의 목소리는 물이 흐르듯 부드러웠습니다. 하녀가 비단 보자기를 풀어 가야금을 내려놓았고 추월의 손가락이 줄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손가락이 한번 튕기면 평양의 사내란 사내가 넋을 잃었습니다. 가명의 벼슬아치도 개성의 거상도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 도령도 이 가야금 소리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추월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손가락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면 어떤 사내든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추월이 평생 쌓은 확신이었죠. 그런데 비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국조는 됐고 내 장부를 가져오너라. 추월의 손가락이 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가야금 줄이 한번 떨리고 잠잠해졌습니다. 추월이 고개를 들어 비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비장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탄도 없었고 호기심도 없었고
사내라면 의뢰 보이는 그 은근한 눈길도 없었습니다. 마치 길바닥에 돌멩이를 보듯 아무런 감흥이 담기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추월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가야금을 꺼내겠다는 말에 됐다 고 한 사내는 이 비장이 처음이었습니다. 장부 말이오. 추월의 목소리에서 부드러움이 한 겹 벗겨졌습니다. 내가 지난 3년간 받은 것, 쓴 것, 되판 것 모두 적은 장부를 이리 내놓아라. 추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잠깐이었습니다. 추월은 이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비장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술이 살짝 벌어지고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추월이 수십 명의 사내에게 써먹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나리, 소녀의 장부라 해봐야 변변찮은 것이온데 그런 딱딱한 이야기는 술 한 잔 드시며 천천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비장의 눈이 추월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추월이 아무리 눈을 풀고 목소리를 낮추고 고개를 기울여도 비장의 표정은 돌처럼 미동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비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술도 마시지 않고 장부를 내놓지 않으면 가명에 보고하여 내 기적을 삭제하겠다. 기적 삭제. 관아에 소속된 기생의 명부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기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추월의 미소가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갔고 두 손이 치마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추월은 할 수 없이 하녀를 돌려보내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장부가 도착했습니다. 비장이 첫 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먹으로 빼곡히 적힌 숫자와 이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비장의 손가락이 장부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숫자를 읽는 속도가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넉 달간 개성과 의주를 오가며 장부를 읽고 시세를 따지고 이문을 계산해온 김씨의 눈이었습니다. 추월의 장부 따위는 한양에서 살림살이 장부를 적던 시절에도 거뜬히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비장이 장부의 한 줄에서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이 비단 병풍 값살 50석. 이것은 한양에서 온 이 아무개의 돈이 아니더냐. 추월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비단 병풍이었습니다. 추월이 이춘풍에게 날이 이 병풍이 참 낡았지요 하며 사게 만든 바로 그 병풍이었습니다. 쌀 50석에 해당하는 값을 이춘풍에게서 뜯어낸 뒤 추월은 그 병풍을 이튿날 개성 객주에 되팔아 이문까지 남겼습니다. 그 사실을 비장이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추월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비장이 3년 전 기생집에서 벌어진 거래에 내막까지 꿰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추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비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한 장 넘겼습니다. 이 산호비녀 개성객주 박아무개에게서 받은 것이지. 그 대가로 내가 박아무개의 상단에 가명의 편의를 봐준 일이 있었느냐.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작년 가을 외주에서 내려온 비단 20필. 장부에는 선물이라 적혀 있으나 이것은 대가가 있는 거래였을 터 그 비단의 출처를 대어라. 추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비장이 꿰뚫고 있는 것은 장부의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주었고 추월이 그 대가로 무엇을 했는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장부의 줄 하나하나가 비장의 입에서 정확히 읽혀 나올 때마다 추월의 어깨가 한치씩 내려앉았습니다. 추월은 비장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점점 숙여졌고 두 손이 치마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유혹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여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추월이 그동안 사내들을 상대하며 갈고 닦아온 모든 무기가
이 비장 앞에서는 단 하나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비장은 사내가 아니었으니까요. 비장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내가 부정하게 취한 재물을 모두 관아에 반납하여라. 비단이며 은자며 한 푼이라도 숨기면 그때는 곤장으로 다스리겠다. 추월이 마루 위에 엎드렸습니다. 두 어깨가 들썩였고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 나왔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기가 센 기생이 대청마루 위에서 이마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비장의 눈에 아주 잠깐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분노와 연민과 그리고 넉 달간 이를 악물어온 한 여인의 각오가 뒤섞인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고 비장의 얼굴에는 다시 차가운 위엄만이 남았습니다. 추월이 재산 목록을 불러나갔습니다. 비단필, 산호비녀, 은자, 누리개, 병풍 하나하나 토해낼 때마다 추월의 목소리가 작아져 갔습니다. 김씨가 아니 비장이 그 목록을 빠짐없이 확인하며 붓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해가 기울고 대청마루에 그림자가 길어질 때까지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촛불을 밝혀야 할 무렵이 되어서야 비장이 마침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윽고 재산 반납이 모두 끝났습니다. 추월이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토해냈으니 이제 물러가도 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장이 한 가지를 더 명했습니다. 내 집에 머슴으로 부리고 있는 사내가 하나 있을 터이다. 추월의 고개가 스르르 들렸습니다. 머슴이라는 말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비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이 아무개라는 사내다. 그자를 지금 당장 이리 데려오너라. 추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장이 한양에서 온 머슴의 존재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추월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하녀가 뛰어나갔습니다. 얼마 뒤 부엌에서 끌려나온 사내 하나가 대청마루 앞에 섰습니다. 때가 저른 무명옷에 상투가 흐트러져 있었고 볼이 깊숙이 패여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춘풍이었습니다. 비장 앞에 무릎을 꿇은 이춘풍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눈이 누구의 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관복 안에 감춰진 것이 칼이 아니라 한 여인의 심장이라는 것을 이 사내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토해낸 추월이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이 집에 머슴으로 있는 이 아무개를 데려오너라. 부엌에서 끌려나온 이춘풍, 비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엌에서 끌려나온 이춘풍의 꼴을 보십시오. 하인 둘이 양팔을 잡고 마루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무릎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 충격에 춘풍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때 절은 무명옷에서 부엌의 그름, 냄새가 풍겼고 헝클어진 상투에서 빠진 머리카락이 이마 위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위엄 있는 무관이 상저에 앉아 환도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느릿느릿 시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춘풍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마가 마룻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숙여져 있었고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마루 끝 개밥 그릇 같은 밥을 먹던 사내가 이제는 관아의 무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부엌 기둥에 쓰인 춘풍아 물떠라 갓 떠오르는 자리였습니다. 허나 그때의 수모는 하인에게 당하는 것이었고 지금의 수모는 나라의 관원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으니 그 무게가 같을 리 없었습니다. 비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위엄이 이때 사나운 것은 아니었고 묻되 다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죠. 허나 춘풍이 그것을 알아챌 리 없었습니다. 머슴 노릇에 찌든 귀에는 관원의 목소리가 모두 같은 위엄으로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춘풍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소인은 이춘풍이라 하옵니다. 한양 사람이라 들었다. 이곳에는 무슨 연유로 왔느냐? 춘풍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장사를 하러 왔다고 말해야 할지, 기생에게 빠져 재산을 날렸다고 말해야 할지, 그 짧은 사이에 온갖 변명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춘풍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를 하러 왔사옵니다. 평양에 좋은 물산이 있다 하여 약재를 좀 구해보려 했사옵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았사옵니다. 비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는데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하러 온 사내가 어찌하여 기생집 부엌에서 물을 깃고 있느냐. 춘풍의 어깨가 움찔 내려앉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더 깊이 숙여졌을 뿐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비장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밤바람이 지나가며 처마 끝 풍경을 흔들었고 그 소리만이 잠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윽고 비장이 물었습니다. 내 아내는 지금 어디 있느냐? 춘풍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마룻바닥의 나뭇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춘풍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한양에서 소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춘풍의 목젖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석 달이면 돌아온다고 큰 소리치며 대문을 나서던 날이 있었습니다. 접선을 휘두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돌아가던 그 아침이 있었습니다. 그 석 달이 반년이 넘도록 춘풍은 소식 한 줄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문 기둥을 잡고 서 있던 김씨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을 것입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기둥을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이 비장의 음성이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 아내가 내 보따리에 무엇을 넣어주었는지 기억하느냐? 춘풍의 고개가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비장이 관복 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손바닥 한 뼘 길이의 은빛 칼집에 대나무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칼자루 끝에 붉은 실매듭이 달려 있었습니다. 비장이 은장도를 마루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은빛이 촛불에 반사되어 춘풍의 얼굴 위로 작은 빗줄기를 던졌습니다. 춘풍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장도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날 밤 김씨가 보따리 가장 깊은 곳에 밀어 넣어두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 손을 깊이 넣지 않으면 닿지 않을 자리에 넣어둔 그 은장도와 묻었던 두냥, 이것마저 쓸 일이 없기를. 후롱불 아래서 나직이 중얼거리던 김씨의 목소리가 이 순간 비로소 춘풍의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어찌 여기에 있는 것이옵니까? 춘풍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장이 어떻게 이 은장도를 가지고 있는지, 추월에게 재산을 빼앗기면서 보따리째 넘겼던 그 안에서 어떻게 이것만 따로 꺼낼 수 있었는지 그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비장이 아내의 은장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관원이 김씨를 만났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비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환도를 마루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관복의 매듭을 하나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를 벗었습니다. 검은 사모 아래 드러난 것은 남자의 상투가 아니었습니다. 짧게 잘린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한 길이로 잘려 있었고 밤바람에 머리카락 끝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장의 위험이 아닌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나리를 찾으러 오는 길에 잘랐습니다.
춘풍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비장의 얼굴을, 아니 김씨의 얼굴을 춘풍은 그제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관복의 넓은 어깨 아래 감추어져 있던 가느다란 체형이, 가짜 수염 아래 숨겨져 있던 다부진 인매가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몰랐을까? 그 목소리를, 그 눈매를, 그 단단한 어조를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왔으면서도 왜 몰랐을까? 춘풍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마루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이마를 찌으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울음과 비명 사이의 소리가 목구멍에서 쏟아져 나왔고 두 주먹이 마루를 치고 또 쳤습니다. 뒤편에서 추월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장이 사물을 벗는 순간 추월의 입이 떡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압도했던 그 위험 넘치는 무관이 여자였다는 사실이, 그것도 이춘풍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추월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추월의 무릎이 저도 모르게 꺾였습니다. 기생으로 살며 온갖 사내를 다루어 왔건만 여인의 몸으로 관복을 입고 자신의 유혹을 콧방귀도 끄지 않고 꺾어버린 상대가 바로 아내였다니, 가야금을 타겠다고 나서다가 국주는 됐고 내 장부를 가져오너라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장부의 비단, 병풍값을 한치의 오차 없이 짚어내던 그 눈빛이 남편의 재산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아내의 눈빛이었다는 것을 추월은 그저 추월의 손이 바닥을 짚었고 그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김씨가 엎드린 춘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허나 울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울지 않았고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도 울지 않았으며 관복을 입고 추월의 문 앞에 섰을 때도 울지 않았던 여인이었죠. 김씨의 시선이 춘풍의 등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동상 자국이 얼룩진 손, 때 저른 옷, 광대뼈가 도드라진 수척한 얼굴, 반년 사이에 반쯤 사라져버린 제 남편의 몸을 김씨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김씨가 허리를 굽혀 은장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춘풍의 손등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갈라진 손등, 동상의 얼룩진 손가락 마디 위로 인장도의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당신 보따리에 넣어두었던 것이오. 노잣돈 두 냥도 함께. 춘풍의 울음이 추월의 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울음이자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을 뻔했는지 깨달은 자의 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추월의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김씨가 나왔습니다. 관복은 벗고 회색 두루마기에 갓을 쓴 차림이었습니다. 아직 남장을 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평양성을 빠져나갈 때까지는 비장의 행색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김씨의 뒤를 따라 이춘풍이 고개를 숙인 채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어젯밤 통곡으로 부은 눈이 제대로 뜨이지 않았고 걸음걸이가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때 비단 도포를 걸치고 접선을 한 손에 쥔 채 성큼성큼 걸어가던 그 사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씨의 등 뒤에는 보따리가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추월에게서 환수한 재산이 든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씨가 장사로 모아둔 나머지 돈과 노잣돈이 든 것이었습니다. 두 보따리 모두 김씨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춘풍은 빈손이었습니다. 대동강 나루터까지는 반 시진 길이었습니다. 나루터에 도착하자 강 위에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뱃사공이 밧줄을 풀며 다음 배가 나가려면 1시경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씨가 나루터 옆 버드나무 아래 보따리를 내려놓고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춘풍이 그 옆에 섰습니다.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자세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이윽고 춘풍이 김씨 옆 풀밭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란히 그러나 한 뼘쯤 떨어져서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동강의 물빛은 잿빛이었습니다. 어젯밤 비가 왔던 탓에 물살이 빨랐고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가 물 위를 빙빙 돌다가 하류로 떠내려갔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모란봉의 능선이 안개 속에 아스라이 보였고 나루터 옆에서는 아낙네 둘이 빨래를 방망이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방망이 소리가 탁탁 일정한 박자로 강물 위를 건너왔습니다. 춘풍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장사를 해서 이 돈을 모았소? 김씨가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춘풍의 입이 몇 번 달싹거렸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성에서 의주까지의 상로가 얼마나 먼 길인지, 약재 보따리를 짊어지고 고갯길을 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여인의 몸으로 남장을 하고 사내들 틈에서 장사판에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춘풍은 비로소 헤아려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접선을 흔들며 술판을 벌이고 있을 또는 것을, 자신이 추월의 치마폭에 재산을 쏟아붓고 있을 동안 김씨는 호rum불 아래 장부를 펼쳐놓고 한 푼 두 푼의 출납을 적고 있었다는 것을 춘풍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없이 김씨의 보따리 앞으로 갔습니다. 두 개의 보따리를 양손으로 집어 올려 자기 등에 짊어졌습니다. 무겁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끈을 어깨에 단단히 걸고 나서 김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춘풍은 그저 보따리를 짊어진 채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 손을 보십시오. 동상 자국이 얼룩진 손이 보따리 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한때 접선을 탁 펼쳐들고 오늘 술값은 이 도령이 낸다 호기롭게 외치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기생의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풍류를 논하던 손, 비단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 탁자 위에 쏟아놓던 바로 그 손이었죠. 그 손이 이제 처음으로 아내의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가 왔습니다. 뱃사공이 밧줄을 당기며 나루의 배를 댔고 김씨가 먼저 배에 올랐습니다. 춘풍이 보따리를 짊어진 채 뒤따라 올랐습니다. 노 젓는 소리가 물살에 섞여 일정한 박자로 울렸고 평양 성곽이 안개 속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한양까지는 열흘 길이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춘풍은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고갯길에서도 주막 앞에서도 김씨보다 먼저 짐을 챙기고 김씨보다 늦게 짐을 내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때 종로 저작거리를 활보하며 아는 사람마다 붙잡고 수다를 늘어놓던 사내가 열흘 길을 거의 입을 다물고 걸었습니다. 대신 발이 부지런해졌습니다. 김씨의 걸음보다 반보 앞서서 돌부리를 치우고 무릉덩이를 피해 길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한양이 보였습니다. 남대문 박저작거리를 지나 종로 뒷골목으로 접어들자 춘풍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반년 전 접선을 휘두르며 나섰던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골목 끝에 집이 보였습니다. 대문이 닫혀 있었고 담장 아래 자풀이 무성했습니다. 주인 없는 집의 풍경이었습니다. 춘풍이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대문 기둥에 눈이 갔습니다. 김씨가 떠나는 날 기둥을 움켜쥐었던 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국으로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마루에는 낙엽이 날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춘풍이 마당에 보따리를 내려놓더니 빗자루를 찾아 마루부터 쓸기 시작했습니다. 김씨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춘풍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살림을 대강 추스르고 나서 김 씨가 안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동경이었습니다. 노쇠를 닦아 만든 둥근 거울에 김 씨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넉 달 전 이 거울 앞에서 쪽머리를 풀고 가위를 들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김 씨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렸습니다.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한 길이 쪽을 찌기에는 아직 짧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김 씨가 비녀를 꺼냈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에 비녀를 꽂아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비녀를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은비녀가 미끄러지더니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김 씨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고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겠지만 그 봄날의 자신은 이미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롱불 아래 남편의 보따리에 은장도를 넣으며 떨리던 손, 대문 기둥을 잡고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던 여인. 개성과 의주 사이 먼 상로를 오가며 장부를 펼쳐 시세를 읊던 장사꾼의 눈을 가진 관복의 무게를 어깨에 올려본 적 있는 여인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녀를 다시 집어 거울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면 그때 꽂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기다리는 동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여인이었습니다.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방 안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김 씨가 심지를 울렸습니다. 불빛이 다시 환해졌고 거울 속 김 씨의 얼굴이 또렷이 비쳤습니다. 넉 달 전 남편의 소식을 듣고 이 방에 홀로 앉아 호롱불 심지를 올리며 밤새 궁리했던 바로 그 불빛이었습니다. 그때의 호롱불이 결단의 불이었다면 오늘의 호롱불은 돌아온 자의 불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 소리가 아직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춘풍이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었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사내가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춘풍자는 남편을 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자기 안의 힘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접선을 들고 거들먹거리던 사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위를 들고 제 운명을 잘라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비단 도포와 은빛 가끈 뒤에 숨어있던 허영이 무너지고 때 묻은 무명옥과 갈라진 손등 위에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봄바람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매주 새로운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